지난 1, 2편을 통해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다시 사회 각종 요직에 배치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을 거치며 반공우익 애국 세력으로 둔갑해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일파 뉴라이트 세력의 실체를 파헤치다 마지막 편으로 독재 정권 이후에 친일파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기생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논란의 정점에 있는 한국 뉴라이트의 생성 과정과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를 등에 업고 대통령직에 오른 뒤 무한한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이승만의 반기를 든 국민들이 분노하며 4.19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이승만 독재를 저지하는 차원을 넘어 이승만 비호 아래 있었던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거행해 다시금 국가 질서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쥔 박정희 정권이 국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한국 사회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등 주류 기득권이었던 친일파를 대거 기용함으로써 친일 청사는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정통 보수의 정체성 및 가치가 변질되며 보수의 의미가 퇴색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정통 보수는 올바른 역사관 및 민족관에 따른 애민애족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주체로 여기며 국민의 삶이 온전히 영위하도록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정통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공과 경제성장에만 매몰된 탓에 이념 및 자본주의에 기반한 보수적 측면만 강조됐고 정통보수에 있어 제일 중요한 투철한 역사의식과 민족관은 다소 경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 보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에서 보수는 단순히 박정희 정권을 이은 보수 정당으로서 반공과 자유를 주창하는 집권 세력을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 보수가 대다수 친일파로 이루어진 수구 보수와 극소수의 정통 보수로 혼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초에는 이승만과 친일파의 득세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출세와 권력 장악에만 눈이 멀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친일파들과 손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위시한 친일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정통보수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고 그들의 친인척들까지 모조리 색출해 빨갱이로 낙인 찍어 죽이거나 핍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구 선생 등 정통보수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북한 및 외국으로 쫓겨나고 친일파들은 반공우익 애국 세력으로 둔갑하며 본인들이 정통보수임을 자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겨우 목숨을 부지한 소수의 독립운동가들과 그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승만 정권의 눈치를 보며 그에 맞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평생 국가 및 국민소에 헌신하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통보수적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영화 밀정의 주인공 김우진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김시현 선생이 있습니다. 김시현 선생은 3.1운동을 기점으로 만주에서 약산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1923년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고자 국내에 폭탄 반입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셨고 이후로도 독립운동으로 인해 몇 차례 투옥됐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고향 안동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1952년 발췌개헌 등 이승만이 장기 독재를 시도하자 이에 반발해 유시태와 함께 이승만 암살을 시도했으며 미수에 그쳐 체포 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4.19 혁명 이후 석방되었고 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독립운동 서운도 받지 못한 채 말년에는 가난에 허덕이며 사셨고 별세한 이후 독립유공자 묘지가 아닌 고향 근처 장지에 묻혀 묘비 하나 없이 무덤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서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시현 선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나라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후손들은 정부나 단체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 관점에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강정희 보훈부 장관의 경우 자신의 시조부 권준 장군과 시아버지 권태효 선생이 일제강점기 무장독립투쟁운동에 매진하고 광복 후 남한에서 호국 활동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계승하기는커녕 윤 정부의 숭일기조에 적극 축성하며 기존 보훈부와 다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과 전면 대치 중인 광복회를
확대를 겨냥해 갑자기 예산을 삭감시키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법도 연기시키는 등 말입니다.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며 시조부와 시부의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강정희 장관이라면 친일파 뉴라이트가 판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분개하며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뉴라이트를 자처해 자신의 시부와 시조부를 욕되게 하며 근본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승만 때 있었던 대다수 친일파 수구보수와 극소수 정통보수의 공조는 박정희 정권에 와서 혼재된 보수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정통보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들에 계속해서 뛰어드는 반면 수구보수 친일파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알력 다툼만 하면서 계속 사익을 취했고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방면으로 인맥과 혼맥을 쌓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즉 돈이나 권력 등 사익 추구 및 유지만이 이들의 메커니즘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수구 친일파들은 정통보수의 핵심 가치인 올바른 역사관 및 민족관이 없는 반쪽짜리 정통보수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애국 애족 정신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친일파 신분을 다시 한번 세탁한 것입니다. 이후 수구 친일파들은 보수의 상징이 되어가는 박정희 정권과 더불어 보수로 치부됐고 또한 명문을 모르는 보수층으로부터 지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전두환 때도 박정희 정권에 있었던 수구 친일파 후손들이 각계 관료층으로 진출했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의 독재에 반기를 드는 사람에 대해 가차없이 숙청하거나 제거했기 때문에 수구 친일파들은 전두환에 무조건적 충성을 했고 이 때문에 박정희 때보다 더한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이렇게 수구 보수는 독재 정권 아래 득세하는 반면 정통 보수는 존재 위협까지 받으며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김영삼 정부의 경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친일 잔재를 청산한 부분도 있지만 오랜 시간 질기게 살아남은 수구 친일파들을 완전히 처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친일파 수구 보수와 정통 보수가 혼재된 한국 보수에 놀랍게도 일부 운동권 출신이 유입됐습니다. 당시 운동권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과 유럽 공산당을 연구하고 노동운동을 중시하던 민중민주주의 PD 계열이며 대표적 인물로는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김문수와 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이라고 비난하던 신지호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을 추종하던 극좌파 NL 계열 주사파입니다. 1986년 북한 주체 사상을 남한에 본격적으로 퍼뜨린 김영환의 강철서신이라는 책이 암암리에 퍼지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좌익 민족주의와 뒤섞이며 주사파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극좌파 운동권에게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에 대한 환상이 모조리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89년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소운동 및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서며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1990년 초 냉전 시대를 이끌던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김일성, 김정일 2대 세습 가운데 당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며 수백만 명이 아사한 북한의 참상을 목도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운동권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계몽시켜 소수 기득권에 집중된 권력을 대중에게 이양해 당시에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려던 꿈과 이상이 헛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운동권은 전두환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과 고문으로 인해 내부 분열과 갈등을 겪었고 민주화 이후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른바 무용론적 인식이 만연해지며 점차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중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급기야는 이 나라와 국민을 공멸시키려는 파괴적이고 악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한말 빠르게 흘러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왕실의 부정부패와 덜 근대화된 조선 백성들을 보며 이런저런 개혁을 시도하다 좌절되자 후에 나라를 잃어도 일본에 의해 조선이 개화되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 사고를 바탕으로 친일을 자행하고 자신의 친일을 정당화하던 대다수 친일 개화파들처럼 말입니다.
결국 운동권 중 일부 인사는 보수 권력층으로 진입하고자 사상 전향을 내 극우적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극좌에서 극으로 전향하는 것은 이들에게 대단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나 행동법은 극좌나 극우나 모두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숭상하는 대신 일제와 식민사관, 독재 정권의 산물을 숭배하며 친일을 근간으로 한 보수로 자연스럽게 탈바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일파 기득권 세력과 사상 전향한 일부 운동권은 한데 모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선풍적 인기와 영향력에 맞서서 이른바 한국식 뉴라이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국 뉴라이트는 심각한 오류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다 할 민족 사관과 사상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경우 18세기부터 과거에서 이어받은 물질적, 정신적 유산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천부 인권에 담긴 평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주의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발전 이후 영국 대처 및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자본주의 등 경제적 개념을 접목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며 뉴라이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뉴라이트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것 외에 별다른 철학이 없었음에도 서구의 뉴라이트 명칭만 가져와 자칭 뉴노멀 보수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이에 대해 추가적 설명을 드리면 물론 한국도 일제강점기 때 신채호, 박은식 선생 등 조선의 얼에 맞는 사상과 역사관을 정립해 진정한 민족 정신과 정통보수의 가치관을 고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제가 조선사 편수회를 구성해 조선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여 조선인들의 국민의식과 독립사상을 짓밟고자 했고, 또한 친일사학자 이병도를 위시한 진단학회와 친일 관료들이 일제와 발맞춰 한국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정통보수가 내세우는 민족주의 사관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월북하거나 납북되며 이병도를 위시한 진단학회가 역사학의 주류를 장악했고, 이들은 식민사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했습니다. 다만 해방 이후부터 독재 정권 때까지는 실제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따라 친일 식민사관을 드러내지는 못했다가 2000년대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친일을 표방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제 식민지배로 조선의 근대화가 이뤄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합니다. 또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칭하며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을 주장하고 군사독재를 미화하며 오직 반공 이념만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통념상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등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통보수 위인들과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폄하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민족적 주장과 더불어 한국 뉴라이트는 미국과 서구 유럽 보수에서 주창하는 아젠다를 도용해 정치적 구호로 남발했습니다. 실례로 윤석열이 밥 먹듯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자유는 리버럴이라고 해석하며 개개인의 의식구조 및 행동체계에 따른 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즉,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휘하 한국 뉴라이트가 쓰는 자유는 프리덤, 즉 해방으로 타인이나 환경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행동적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는 개개인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이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며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타인이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뉴라이트는 본인들이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미국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차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체계가 없었음에도 한국 뉴라이트는 기존의 보수를 탈피하는 새롭고 신선한 신보수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 시작은 2004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동아일보 정치부장이던 시절에 25회에 걸쳐 뉴라이트 기획연재를 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크게 두 가지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입니다. 여기에는 두레교회 담임 목사로 박정희
박정희 정권 때 활빈교회를 세우고 반정부 투쟁 중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투옥되었다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기독교 우파 계열과 연대해 극우 보수 운동을 주도했던 김진홍 목사가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기독교 내에서 명망이 높고 모범이 될 만한 목사였지만 뉴라이트적 색채를 드러내었고 이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며 교만하게 신성모독을 입에 올렸던 정광훈을 두둔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일본군 성노예를 매춘부에 빗대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베에 대해 사죄한다, 내 딸이 위안부여도 일본을 용서한다는 역대급 망언을 남긴 주옥순도 포함되고 윤핵관으로 꼽히던 장제원 전 의원도 부산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출신입니다. 둘째는 자유주의연대 출신 신지호와 안병직 교수가 있었던 시대정신입니다. 신지호는 운동권 출신으로 활동하다 전향해 뉴라이트를 표방하면서 자유주의연대 대표를 맡았습니다. 뉴라이트를 강조하며 한나라당을 구태한 것처럼 낙인 찍더니 돌연 한나라당에 입당해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물이고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뉴라이트 발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병직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연구하다 전향해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연구했고 후에 그의 제자이자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안병직과 이영훈은 이후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식민사관을 연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학계, 정치계, 기독교 등 여러 영역으로 널리 퍼져 세력화에 박차를 가했던 뉴라이트는 대부분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했고 이후 여의도와 청와대, 경제계 등으로 진입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활발히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잠잠하나 싶었더니 윤 정부 들어 정부 관료로 대거 진출해 왜곡된 역사관과 반민족적, 반국가적 가치관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900년대 송병준이 일진회를 만들어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고 자신들과 같은 민족 동포였던 조선 의병들을 탄압해 일제 침탈에 찬동했던 것처럼 현재 김태효, 김문수, 김영석 등 뉴라이트를 자처하는 자들이 독도를 시작으로 이 나라를 일본의 송두리째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명박이 독도에 방문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일본에 전면 선포한 바 있는데 이때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던 김태효와 같은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독도의 흔적을 지우고 넘기려는데 일조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본의 식민사관에 세뇌되어 일본 우익의 조종을 받는 수구 세력 친일파 뉴라이트는 천공민, 윤석열과 함께 본인들이 반국가 세력임을 밝히며 오랜 시간 숨겨왔던 야욕과 욕망을 주저없이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현재 목표는 먼저 보수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 진보로 가거나 사회의 아류가 된 진짜 정통 보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랜 시간 이념에 세뇌돼 수구 친일파들의 후손들임을 구분도 하지 못하고 단지 보수 정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자들, 특히 지역적으로 경상도를 자신들의 영원한 지지 기반으로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본을 편들고 독도를 시작으로 이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 영원히 일본의 속국이 되도록 하면서 자신들은 기득권을 영구히 누리려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의 기생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일제강점기 때처럼 말입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친일파 뉴라이트는 한국을 장악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관을 강조하는 명확한 정통보수 이재명 대표만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산당과 일제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한 한민족의 악마들인 것입니다.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이재명 대표를 돕기는커녕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일당 독재 운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표하는 민주당 소속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따지고 들 때가 아니라 사회악, 친일파 뉴라이트에 맞서 힘을 합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국민들을 배신한다면 국민들의 심판과 더불어 정치사에 오점을 남긴 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질에 앞장서는 목사들의 경우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 나라와 민족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나라를 팔아먹고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강요한 친일파들을 왜 지지하고 돕는 것입니까? 목사 본인들이 악의 창궐을 도우며 사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 협력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질에 앞장서며 교회와 나라를 혼탁하게 해도 결단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죽어간 선조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 친일행각을 벌이고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자 김일성 만세를 외치던 친일파 조선일보도 뉴라이트와 함께 붙어먹고 있지만 극좌파 운동권에서 극우로 변모했을 뿐 마음의 원한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와의 알력 다툼에 밀려 자연스럽게 파멸의 길을 걷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정통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며 친일파 뉴라이트 수구 세력의 절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분들께서도 먼저 친일파를 몰아내고 정통보수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난 후에 이념을 따져야 합니다. 정통보수 정치인들이 힘을 가지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과거 공산화된 국가를 보면 수구보수 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정통보수가 사라진 틈을 타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결국 공산화되어 나라가 망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를 벗어나면 머지않아 우리는 통일을 이루고 일제로부터 온전한 독립과 광복을 맞이하며 진정한 세계 속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